네, 상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제주 포럼, 그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세션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번 세션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오주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I'd like to thank all the participants for taking 참가자분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이끌어 주실 세션 좌장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종석 위원님은요,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자 연세대학교 석좌 교수님이십니다.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역임하시고 북한과 북중 관계에 관한 다수의 서적을 발간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종석 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을 큰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끼리 하는 것 같네요.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션 기조발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김보현 이사장님의 기조발제를 듣고 그다음에 기조발제가 아니라 기조연설이시죠. 기조연설을 경청들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발표 토론이 있겠습니다. 김보현 이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보현 이사장입니다. 먼저 오늘 이 회의를 구상하고 조직해 주신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님과 로버트 칼린 박사님 그리고 김기정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회의를 빈틈없이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란 이곳 국제평화의 도시 제주에서 공직을 떠난 지 17년 만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3 세션에 기조 연설을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본 세션의 주제인 북한 노동당 8차 대회의 의미와 내용에 관해서 총론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당 대회는 그들이 나아갈 정책 노선을 수립하는 최고 결정기구입니다. 이번 8차 당 대회는 지난 16년 7차 당 대회 이후 이른바 사회주의 건설 노선을 평가하고 앞으로 5년간의 정책 방향을 채택하였습니다. 8차 당대회를 맞이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과 자세는 과거와는 좀 결이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짚어보면 우선 김정은은 지난 5년을 회고하면서 경제발전 전략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다고 실토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의 무오류 수령론을 무색하게 하는 솔직한 표현으로서 그만큼 제반 정세가 녹록지 않은 위기 국면임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실패를 자인했다는 것은 상황 타개를 위한 용기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는 점에서 주목이 됩니다. 다음으로 미래의 전략적 청사진을 내분 부분에서도 큰 그림을 최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당은 앞으로 5년을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에서 획기적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대변혁의 5년으로 되게 작전하고 다음 단계 투쟁을 연속적으로 전개하여서 앞으로 15년 안팎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은 8차 당대회를 북한 체제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대 분기점으로 간주하고 어떻게 해서든
위기 상황을 돌파해 보려는 속내와 결기를 드러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을 세 가지로 간추려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에서 김정은은 지난 10년 집권의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유훈통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홀로 서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동안 미루어왔던 당 총비서직에 올라 조직 체계를 재정비했고 통치 슬로건을 과거와는 다르게 차별화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주체의 길과 아버지의 선군의 길이 만들어 놓은 북한의 민낯을 되새겨보면서 애민의 길, 즉 사회주의의 길을 새롭게 제시한 것입니다. 8차 당대회 규약에서 아버지의 선군 정치를 빼고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명문화한 것이라든가 이민리촌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심지어는 인민복리를 위해 당 조직 차원의 고난의 행군을 거론하는 것 역시 인민대중에 영합하면서 간부 통제의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에 발령한 특별 명령서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당에 의한 통치 시스템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김정일이 만든 선군 시스템에서의 이탈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조국 해방자도 아니고 당 건설자도 아닌 3세대 지도자가 감당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숙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권 초기부터 막강한 권한과 부를 축적한 군부를 비롯해서 노회한 간부들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의 위상과 권능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지름길로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제 군사부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곧 이어 두 분 전문가들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경제 분야는 자력갱생 노선에 입각한 경제 건설 총력 집중 방침을 분야별로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국방 분야는 하노이 노딜의 충격을 받은 나머지 핵전쟁 억제력의 보강과 재래식 국방력 현대화에 방점을 둔 점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외 대남 부분입니다. 북한은 대매역에서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과 남북관계에서 조건부 대응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역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트라우마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가 좌절로 돌아서자 북한은 더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친 바이든 행정부가 선의의 외교적 신호를 계속 보내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대화적인 의지를 계속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까지 호응을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의 흔적은 역력히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북한의 전략적 구상은 당의 지도력을 정상화하고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안정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상대방의 선행동을 조건으로 삼는 외교를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단기 전망 부분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와 대분야 두 가지로 압축해보면 정책 노선이 목표를 설정한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 구현 가능성은 현실에 달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의 현실은 재반 측면에서 출구를 찾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지금 우리 앞에 가로놓인 도전과 장애는 말 그대로 중중첩첩이고 그 어느 때보다 혹심하다는 것입니다. 대북 제재의 장기화에 따른 외화 부족과 내구력의 소진,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 주민 불만과 함께 내연하고 있는 이른바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정서 등이 그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노동신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국제사회의 확산 실태를 연재하면서 방역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제가 노동신문을 처음으로 대표한 것은 약 50년 전의 일입니다만은 그동안 좀 쉬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쭉 살펴봤지만은 단일 사안을 놓고 1년 이상 집중적으로 이 코로나 실태를 연재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이런 사안은 처음 보는데요. 그 논조를 보면은 세계의 코로나 전파 실태를 매일 숫자를 구체화해서 밝히고 있고 그 나라별 실태도 계속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라는 단어는 계속 나오는데 감소라는 단어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상황은 전부 밝히고 있는데 북한의 확진자 수는 한 번도 보도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미뤄볼 때 자력갱생에 의존한 경제건설 노선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자원과 재원을 경제건설에만 집중적으로 투입해도 모자란 판에 국방력 강화를 하겠다고 호기를 부리는 것 역시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근 북한은 간부들과 인민들에게 경제 건설을 위한 묘술, 묘기 찾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컨대 경제 부분은 핵 문제 해결에 호응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 없이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의미 있는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단기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및 미북관계 분야 역시 진전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유동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강과 선을 나누는 경계가 또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적대정책 폐기, 근본 문제 해결 요구는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일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로 볼 때 당분간 북한은 미북, 남북 대화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이며 설사 응한다 하더라도 실질적 진전은 기피하면서 우리 측의 반응을 타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책략 차원의 접근을 버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외교와 대화의 마당에 지체 없이 호응해 나서야 합니다. 그것만이 한반도의 평화뿐 아니라 초미의 과제인 경제회생 전략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우리 유념 상황을 간단히 지적해 보면은 이번에 김정은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3차 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대화와 대결 준비를 동시 거론하면서도 조선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평화적 담판의 의중을 시사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됩니다. 원래 조선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다시 말해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라는 표현은 북한식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형으로 써오던 안정적 관리라는 표현을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차용해가지고 썼다는 것은 그 뜻에 담긴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8차 당대회는 김정은의 유일 지배 체제를 제도적으로 보강했습니다. 당이 지도력과 통제력이 강화된 기반 위에서 김정은이 더 이상 크게 군림한다면 그만큼 독단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김정은에 관한 새롭고도 치밀한 행태 연구가 필요한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 발전 추세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중 갈등이 깊어지고 한미 동맹이 강화될수록 북중 관계는 밀착되고 그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한반도 긴장 가능성에 대한 상황 관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 간의 접촉과 교류는 필수적입니다. 대화의 수준과 형식의 구애됨이 없이 서로의 접촉면은 끊임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보영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기조연설을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80분인데 지금 이미 17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분의 발표자와 한 분의 토론자인데 제가 뭐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냥 대충 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정철 조동호 예, 제가 안 보여서 예. 저기 이화여대 조동호 교수님 소개합니다. 전 안보자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예. 다음은 서울대학의 이정철 교수님 계시고요. 다음은 안보자연구원의 이기동 교수님. 다음은 이태원 박사님 부탁합니다. 예. 세 분이 발표를 하시고요. 한 분이 토론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물론 시간이 많지 않지만, 특히 그 안보자연구원의 김기자 원장님께서 저한테 특별한 주문을 하셨습니다. 뭐 발표문들은 다 훌륭하게 쓰셨으니까 간단하게 발표하고, 저보고, 수능 시험 문제 내듯이 미리 가르쳐 주지 말고, 그 다음에 어디 구석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한번 각자한테 질문을 던져서 내공을 테스트해라. 라는 얘기를 저는 최고의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무슨 내공을 테스트할 정도는 안 되지만 일단은 뭐 시간 관리는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정말 좀 야박하긴 하지만 뭐 이미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5분씩 자신의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태원 박사님도 거기 안에서 뭐 관련해서 토론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그냥 곧장 진행하겠습니다. 조동호 교수님부터 먼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동호입니다. 최근 북한 경제가 어떤지 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8차 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적어도 경제적으로 본다면 북한 경제는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변곡점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정책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먼저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김정은 시대에 북한 경제정책은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는 선군이었습니다. 경제를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2003년부터 병진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쩌면 북한 경제 역사상 경제가 전면에 나온 최초의 사건입니다. 경제와 함께 핵을 동시에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병진 노선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2018년 4월 달에 선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제건설 총력 집중, 경제의 모든 것을 힘을 쏟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경제, only economy인 셈인 거죠. 그랬다가 올해 8차 당대를 지나면서 다시 병진으로 약간 후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병진 2.0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거의 병진과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하겠다는 것이 병진인데 8차 당대 이후의 병진은 핵은 과거보다는 훨씬 진전된 형태의 발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술 핵의 개발, 심지어 핵 잠수함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는 훨씬 수세적입니다. 2013년대의 병진은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을 염두에 둔 병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자력갱생, 자립경제, 매우 수세적인 그런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정은 시대 들어서 계속 경제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가 이어져 오다가 8차 당대회 때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북한 경제 성장 방식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란 무엇인가는 경제학에서도 매우 복잡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가장 간단히 표현한다면 아웃풋이 늘어나는 과정이 경제 성장입니다. 그럼 아웃풋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경제 성장 방식은 동일합니다. 아웃풋이 늘어나려면 인풋이 늘어나거나 효율이 늘어나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경제 제재 때문에 인풋을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시대 10년 동안 해온 것은 효율을 증가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생산성을 자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도입해서 기업한테 자율권을 주고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시도를 하고 시장을 활용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효율을 자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7년 이후 경제 제재가 보다 본격화되고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가 되고 또 그러고 효율이라는 그 정책 자체가 이제 한계에 도달하면서 그것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럼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인풋에 눈을 돌리는 것인데 여전히 경제 제재 상황에서 자본을 들일 수 없습니다. 인풋에는 자본과 노동 두 가지가 있는데 자본이 보다 핵심적입니다. 하지만 자본은 여전히 늘릴 수가 없으니까 노동에 다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쥐어짜기 하는 거죠. 북한이 하고 있는 각종 속도전, 천리마에서 심지어 말리마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속도전을 하게 되고 각종 올해 들어서 사상을 강조하면서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그런 쥐어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오래 갈 수 있겠는가? 글쎄 그것은 앞으로 이사장님께서도 기조연설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구체적인 이야기는 토론 과정에서도 이야기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20초 정도 세이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원장님 경험이 있으시니까 구충을 잘 알아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제가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질문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정철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북한의 당대회를 보면서 대미 관계에 대해서 북한이 강대강, 선대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북한이 power to power, goodwill to goodwill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power to power 개념은 일종의 밸런싱을 한다는 거고요. goodwill to goodwill은 상대방의 의도를 본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북한이 얘기하는 소위 자주외교를 저희가 통시적으로 길게 한번 보지 않고는 북한의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들을 저희가 추적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대외정책 이념은 자주, 친선, 평화,
자주 평화 친선 이렇게 쓰는데요. 이 북한의 자주를 영어로는 independence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자주 그러면 self-reliance 뭐 이렇게 번역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북한이 쓰는 영어는 independence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자주 외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자주 외교는 자급자족과 같은 아이솔레이셔니즘, 고립주의 그런 게 아니고 정책 결정의 자율성, 오타노미 이것을 추구한다는 뜻의 인디펜던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북한의 자주 외교는 역사적으로는 아주 오랫동안 70년 가량의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좌경적 정책으로 가기도 하고 심지어 자주 외교가 개방 노선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87년에 김정일이 신제국주의론이라고 불리는 연설을 하는데요. 그 연설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제국주의는 망할 거다. 근데 제국주의가 망하지 않으려면 제3세계 국가들하고 협력하면 망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건 뒤집어 보면 우리가 개방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우리하고 협력해라. 협력하자. 이게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87년도판 자주 외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자주 외교가 개방 정책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제 북한이 미국하고 폭정의 전초기지 막 이런 논란이 벌어질 때 북한이 썼던 표현은 자기들은 사회주의 동방초소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전초기지라고 번역했지만 북한은 동방초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영어로는 똑같이 Outpost of Tyranny 미국은 그렇게 썼고 북한은 Eastern Outpost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북한이 모든 것을 반제국주의 반미의 관점에서 자주 외교라는 것을 해석하는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자주 외교를 저희가 볼 때는 그 정세 상황과 전국 또 시대적 흐름 그리고 국제정치의 밸런싱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 친구들이 원하는 자주가 도대체 현재는 고립주의냐 현재는 반미냐 현재는 반제국주의냐 심지어 때로는 개방을 원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맥락 속에서 저희가 판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은 저희한테 지금 현재 2010년 이후 김정은의 자주 외교는 뭐냐? 저게 이제 판단이 잘 안 서는 게 있죠. 한편으로는 김정은은 이제 5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는 핵보유 국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하에서 소위 현상 유지를 반대하고 우리 남측을 압박하는 이 수정주의적 대외 정책으로 돌아섰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과연 북한은 현상 타파 국가냐? 그 수정주의로 대남 우위를 점하는 것이 북한의 외교 정책의 목표냐라는 근본적 질문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북한은 여전히 글로벌 체제에서 자기들이 소수자로서 국가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일종의 struggle for recognition, 그래서 인정투쟁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시각도 저는 던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 김정은의 저런 아주 과격한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거나 또 우리 남측에 대한 여러 이 막말이나 이런 것들마저도 그런 맥락 속에서 저희가 해석할 때 어떻게 볼 수 있느냐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제 오늘 발언의 요지고요. 북한이 강대강, 선대선 얘기한 것도 저희가 그런 맥락적 해석을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제 발표하시는 그 전문가들 사이에 그 어떤 주제의 맥락이 좀 이렇게 분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각각 따로 들으시고요. 그러나 8차 당대 이후에 북한의 어떤 진로, 과제 이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기동 박사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동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북한의 군사 부분이고요. 저는 주로
8차당대와 북한 군부의 의상과 역할 변화 쪽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그 김정은 집권 직후에 다시 군부는 일종의 양날의 칼이었죠. 그 중에서도 위험한 칼 쪽으로 인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의 급사로 인해서 가뜩이나 불안정한 권력승계 초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노예한 군부 엘리트를 어떤 제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에 직면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김정은이 가장 먼저 집권 이후에 했던 사업들이 이제 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 사업이고, 그 통제력의 기본적인 핵심 주도 세력을 당에 맡긴 것이죠. 그래서 당을 통한 군에 대한 통제력과 지도력을 강화하는 그쪽에 방점을 이제 두었던 겁니다. 그 당시의 통제 방식은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범주화해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 통제입니다. 이용우 숙청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부가 갖고 있었던 막강한 그 외벌이 사업들을 이제 내각으로 이전하는 조치들을 취했었죠. 그다음에 인사적 통제 방식인데요. 이것은 이제 현영철이나 리용호 같은 그 간부들을 숙청하는 방식을 동원했고, 그 다음에 군부 내 세대 교체를 단행해서 그 인사적인 통제를 단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인 통제 방식인데요. 이것은 인민군대 내 당조직인 인민군 총정치국의 권능을 강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 권능을 통해서 총정치국이 군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력을 강화하는 작업들을 주도하도록 했던 그런 측면이고, 거기서 흥미로웠던 일은 최용해라는 오랜 당뇨가 총정치국장을 맡을 정도로 이 당시에 김정은이 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한 관건적 사업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차 당대 이후에도 여전히 북한은 그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하는 쪽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차 당대에서 조선 노동당화된 혁명적 당군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죠. 이 얘기는 한마디로 당의 군대를 확실하게 제도화시키겠다라는 그런 김정은의 의지가 반영된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차 당대에서 보면 앞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세 가지 통제 방식에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경제적 통제 방식에 있어서는 김정은이 특수단위와 그리고 본위주의와의 강도 높은 투쟁 전개를 주문했습니다. 여기서 특수단위의 핵심 기관이 바로 군부이고, 본위주의의 핵심 기관이 바로 군부입니다. 그래서 군부에 대한 경제적 통제력을 항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요. 두 번째 인사적 통제인데요. 요거는 보면은 정치국 그 구성에서 군부의 군 핵심 간부 엘리트들의 숫자가 확실히 줄었죠. 그 다음에 당대를 개최하려면 대표자를 파견해야 되는데 대표자의 수가 이 7차 당대에 대비해서 절반 정도로 축소를 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갈목할 만한 변화인데요. 이것은 그만큼 군부의 위상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통제 방식인데요.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권능이 강화됐습니다. 이 권능 강화의 이 특징은 기본적으로 당내 군사 조직을 통해서 스스로 군대를 자정하고 스스로 통제하라라는 그런 취지에서 당 중앙군사의 권능을 강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당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다 군인들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군인 스스로가 이제는 스스로 자정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라는 그런 측면을 반영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도적으로는 제도적 측면에서 마지막은 군정지도부를 신설했습니다. 군정지도부는 소위 총정치국의 권능이 약화되면서 그 총정치국을 대신해서 군에 대한 당적 통제 사업들을 현재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군사부의 권능과 그리고 조직지도부 군사부문 제1부부장이 갖고 있었던 일부 권능과 그리고 총정치국이 갖고 있었던 일부 권능을 통합해서 군정지도가 가져갔고, 거기에서 군에 대한 통제 사업을 앞으로 계속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기동 박사님 감사합니다. 8차 당대 이후에 그 변화된 군의 위상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 세 분의 발표에 대해서 이태훈 박사님 그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그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발표하신 순서대로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동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제 분야, 그 중에서 조동호 박사님께서는 경제 병진 노선 2.0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상 그 북한이 7기 3차 전원회의, 2018년 4월 7기 3차 전원회의 때 이미 핵 경제 건설 병진 노선을 승리적으로 결속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사실상 병진 노선은 이미 끝났다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그 이후에도 다시 복원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당대에서도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병진 노선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해서 일부 경제 총집중 노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본래 구상했던 대여건 환경, 이 부분이 예상했던 대로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다시 이제 정면 돌파전이라는 걸 추구를 하게 되는데, 이번 당대의 결론을 내면서 김정은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당대의 기본 사상은 내적 동력 재편을 통한 정면 돌파다. 그래서 일단 현재 대외 출로가 막혀 있는 상황을 결국은 대외 협력이라든지 대외 진입이 막혀 있으니까 내적 동력을 재편할 수밖에 없다 해서 자력 경쟁을 기본적인 이념으로 내세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대출로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좌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해소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이민 위천, 민생 부문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정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저는 그 최근 사회주의 동방초소론하고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을 바탕으로 해서 생존권과 정상국가화를 위한 인정투쟁이라고 재미있는 해석을 하셨는데, 사실 이걸 통해서 저는 그동안 북한의 대외 행보가 지그재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는 좋은 관측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경 박사님께서 이번 당대가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별다른 코멘트 드릴 건 없는데, 제 나름대로는 그동안에 성군, 군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러니까 90년대 들어서 소동구 공산권이 붕괴가 되고, 거기다가 수령인 김일성이 94년도 사망하는데 이어서 95년, 96년, 97년 연이어서 홍수나 가뭄으로 인해서 대기근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은 이미 식량 자원 배급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거의 어떤 당적 통제력을 상실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나 능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는 군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군을 내세웠던 거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군의 입김이 강화되면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 비리들이 생겼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을 김정은 자체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고 해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을 한 이후에서는 과도적 비상관리 통치체제 형태를 유지했던 성군 정치를 당의 기능을 복원시키는 선당, 그리고 군보다는 주민들을 내세우는 선민, 그런 어떤 기본 통치 방식의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8차 당대에서 그걸 제도적으로 완성을 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럼 군의 그 위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봤을 때 여전히 이번 8차 당대에서도 국방력 강화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국방력 강화라는 것은 핵무력 강화 이런 것보다는 경제 건설 집중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 군을 활용하겠다라고 보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성군이 아니라 용군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아니냐, 군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훈 박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이제 그 박사님 발표자들한테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실 질문도 드리겠는데요. 어떤 질문이든 관계없이 일단 제가 발표자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질문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실 게 있으면 천만 저한테 들어주시면은 그냥 제가 그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직 원장이신데 그래도 바로 제 옆에 앉아 있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내가 먼저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태원 박사가 굉장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갖다 먼저 딱 집어줘가지고 거기서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8차 당대에서 북한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경제를 얘기하면서도 국방력 강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까 이제 이기동 박사님한테 나중에 질문하겠지만 우리 그 조동호 교수님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제병진 노선 2.0이다. 그러니까 새로 병진 노선으로 왔다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미 그 이태원 박사가 그건 아니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 보고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국방력 강화를 한다라면서 이렇게 항목을 나열한 거 외에 북한에서 전략의 변화라는 거는 아까 조동호 교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핵 경제 노선이라든가 또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 집중이라든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전략 노선의 변화가 있는데 저도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번에 그런 노선의 변화가 없었다고 봤는데 경제 병진 노선 2.0이라고 딱 하셨길래 어떤 추가적인 증거나 이런 게 있는 건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증거는 없고요. 내용을 볼 때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두환 대통령 때 선진사회 구현이라는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즉 슬로건만 가지고 한 사회, 한 국가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봐야 되는데 우리 이태윤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북한이 이제 병진에서 선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왜 병진을 이제 그만둬야 되는가에 대한 논리가 있어야 되니까 이미 병진 노선은 승리했다. 핵건설 승리했다. 따라서 이제는 경제만 하면 된다라는 논리로 그때 이제 그렇게 간 거고요. 따라서 지금 와서 그것을 아니다. 그때 그 선언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그대로 그냥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그냥 가되 내용적으로는 슬그머니 후퇴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라는 저는 내용적 측면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거꾸로 제가 증거를 얘기해 볼게요. 가지 않았다는 증거.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한번 대볼 테니 혹시 한번 좀 대답을 해보십시오. 자,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지금 엄청난 경제 미달을 얘기하면서 새로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이 뭐냐? 정비 부강 전략이라고 했어요. 정비 부강 전략의 핵심이 뭐냐면 뭐 딴 걸로 얘기할 거 여러 가지 있지만 군과 당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자원들을 갖다 너희들이 뭔데 특권을 갖고 있어 인민경제하고 균형해. 이게 정비 보강의 핵심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군이 갖고 있던 자원의 인민경제의 배분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병진 군사력 강화 현실적으로 군사력 강화일까? 또 하나는 자 북한은 전통적으로 노선의 변화나 노선을 딱 제시하면은 캠페인을 합니다. 그건 북한의 전통입니다. 지금도. 근데 8차 당대 이후에 지금까지 한 6개월 지났는데
6개월 동안 오로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경제뿐입니다. 군사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미 있는 군사력 강화를 하는 강조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북한의 노동신문을 매일같이 봐도. 그 다음에 아까 이기동 박사도 발표했지만 군사력 강화를 한다라면서 군이 지금 상당히 위상을 약화시켜 놨습니다. 이번 당대에서도. 그렇다면은 이런 증거들은 거꾸로 북한이 김정은이 군사 국방력 강화라는 말을 했지만 그것은 경제 건설 총력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뭔가 자꾸 나름대로 그저 체면 치레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름대로 말을 해놓고 실제로 얼마만큼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북한이 대개 어떤 일을 진행할 때는 그 안에 이제 웬만큼 노동심에 나온단 말이죠. 그 강조점이 이게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경제 노선 2.0이라든가 신경제 노선이라는 얘기는 그거는 전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는 제가 잘못했다고 그럼 말씀드리면 될까요? 아니 그 그거는 예, 김기정 예, 원장이 어때요? 예. 지금 이게 하나씩 좀 이렇게 얘기해 예. 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일 텐데 이제 어쩌면 경제학자의 시각과 정치학자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느냐의 차이가 첫째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현재 말하고 있는 것을 내적 내부 메시지 측면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대외 메시지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병진 2.0이라고 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좀 그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북한이 그동안 병진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병진 노선이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경제만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슬그머니 다시 그 기조는 후퇴한 것 같다면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 기존의 이제 경제 건설 총력 집중 노선의 일종의 뭐 일시적 뭐 후퇴 혹은 뭐 완화 이렇게 그냥 볼 거냐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병진 2.0이라고 말할 거냐라고 할 때 저는 병진 2.0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그쭉 정책 기조를 쭉 이어오는 것을 이야기가 좀 쉽지 않을까 해서 그런 단어를 가져온 것이고요.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그걸 뭐 병진의 부활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그걸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거는 뭐 보는 시각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 이제 어쩌면 제가 병진 2.0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는 내부적으로는 경제건설 집중 노선을 계속 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빨리 우리도 대화 국면으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빨리 대화하지 않으면 우리의 핵 능력은 이렇게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약간 제가 이해하는 병진의 뜻과 지금 이태윤 부원장님이나 우리 이종석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과는 조금의 시각 차이, 해석 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국방력 나왔으니까 이기동 박사님한테 하나 질문을 던진 다음에 나머지 두 분께서도 코멘터씩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박사님도 이제 국방력 강화에 이제 나름대로 주목하시면서 이게 예산이 뭐 증가될 이게 가능성이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국방력 강화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허공에 그칠 수도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국방력 강화라는 말을 했다 해가지고 북한이 국방 예산을 늘릴 것인가에 대한 건 다른 별건의 문제 아닙니까? 쉽게 말해 법으로 얘기하면은. 왜냐하면은 북한 김정은은 지금 핵 완성시켜놨고 그 다음에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건 전략무기 형태들 다시 비대칭 전력들 그러니까 미사일이라든가 방사정포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강화시키고 있지 제시 일반 무기에 대해서 뭐 움직이고 있고 강화했다는 얘기를 군에서도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그렇대 그 얘기 뭐냐면 국방력 강화라는 말 위해서 국방 예산을 더 쓴다는 뜻으로 이게 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런데 이 박사님 그걸 중요한 주장으로 말씀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렇게 중요한 주장은 아니었고요. 예. 일단 발언기가 되신 그 앞에 논의 관련해서 제 의견을 좀 한 말씀만 드리면 병진 2.0이냐 아니면 기존의 경제집중 총력 노선의 지속이냐 라는 것을 판단할 때 중요한 단어에 우리가 착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평화적 경제 건설을 위한 평화적 환경 수호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8차당대의 핵심 기조는 경제 건설에 확실히 있고 또 8차당대에서 우리 당이 틀어져 나갈 투쟁의 총적 목표는 경제 총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다라고 일단 못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식 워딩에서도 이제 그런
의지를 이제 보이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왜 그 당대에서 김정은이 그 무기 체계 리스트를 상세히 밝히면서 했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그거를 당장 하겠다는 것보다는 북한의 그 워딩을 그 맥락을 보면은 미국이 지금 한반도에 군비를 증강시키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등해서 우리도 군비 증강이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갖고 미국의 군비 증강에 맞서겠다. 다시 얘기하면은 핵전쟁 억지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걸 당장 하겠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그냥 리스트와 무기체계 강화 프로그램을 그냥 던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게 대외 정책 차원에서의 어떤 블러핑일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국방비 문제와 이제 국방력 강화 부분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2016년 한참 북한이 미사일 시험하고 핵실험하고 할 때도 사실 그 해에 국방 기회가 그렇게 증가한 건 아니었거든요. 아주 미세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정도로 집중적으로 실험을 하려면은 상당한 국방비의 증액이 있어야 되는데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비 자체가 예산에도 있을 수 있지만 예산 밖에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동 박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는 향후 과제에서 둘째하고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과 국방력 강화를 병행하는 게 이제 과제다라고 했는데 이 과제가 이게 실현되기 어려울 거다라는 면에서 공가가 협박에 불과했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국방력 강화는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좀 속된 말로 하면 이게 약간 뻥이야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결과적으로. 예. 자, 두 분 제가 이제 질문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정철 교수님 그다음에 이태원 박사님. 네. 아니 어쨌든 북한이 강대강이라고 표현한 거는 파워 밸런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북한은 어쨌든 이걸 조건부로 지금 파워 밸런싱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굿윌 투 굿윌이 되면 개혁을 계속할 것이냐, 이런 과도기에서 자기들이 조건부로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야 되니까요. 저는 그게 핵경제 병진의 2.0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의 지속도 여전히 두 가지 노선을 다 갖고 있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그 점보다는 우리가 북한 체제에 대해서 최근 좀 주목할 부분은, 저는 북한이 소위 신흥안보 개념에 전통안보보다도 훨씬 많이 눈이 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의료 인프라 수준으로 보면 자기들이 팬데믹을 감당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빠른 시기에 차단형 방역 조치를 취했잖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무지막지하고 주민들의 민생을 포기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제가 보기에는 소위 이 신흥안보의 개념 속에서 차단형 안보를 통해서 일단 주민 생명을 자기 의료 인프라 수준에 맞게 가져간다라고 판단한 측면을 저희가 좀 잘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작년에 북한이 소위 재난구호, 재난방제 이런 측면에 대해서 이제 홍수나 이런 것에 대한 대응 태세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안보 개념에 대한 변화를 북한이 좀 더 수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측면을 잘 보면 오히려 이제 우리가 걱정했던 북한의 전통적인 소위 군사안보 중심의 또 국가안보 중심의 대외 정책에 좀 유연한 측면들이 이 팬데믹이 조금 해결되면서 드러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평가들을 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작년부터 나오는 게 위기관리라는 말을 하고 시작했죠. 그러니까 재난관리 이런 것들을 국가의 중요한 관리로서 이제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종합적인 그런 이제 과거에는 군사안보만 강조했다면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신안보적인 신흥안보라는 표현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제 이런 건데요. 예, 지금 이태용 박사님 말씀 듣기 전에 조동호 교수님이 발언 시청하셨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예, 저 짧게 좀 제 아까 말씀드렸던 걸 약간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회께서 이제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여기 플로에 계신 분들은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요 앞에 시계가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시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을 보니까 더 막 마음이 급해서요. 그래서 좀 차분히 좀 말씀드렸습니다. 요 색깔 네, 파란 거 고맙습니다.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아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제 선진사회 구현이라는 그 말을 꺼냈던 이유는 저희 같은 경제학자들이 트레이닝 받은 것 같은 이런 겁니다. 선진사회 구현이라는 말 좋은데 우리는 그럼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뭘 하는데 어떤 자원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했었고까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 북한이 경쟁 노선이 승리했다 그러고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간다고 했을 때 그때는 북한이 뭔가 의도가 선명히 보였습니다. 바로 남북관계 개선을 염두에 뒀던 거고 그 다음 단계로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서 경제제재 완화를 시도하고 외부 자본의 유입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경제건설 집중 노선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의지와 방법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북한이 이종섭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 경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 같은 사람한테는 허황돼 보입니다. 말은 참 그렇다고 참 안타까운데 아까 이사장님께서 우리 김보영 이사장님께서 기조였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버티기는 가능하겠지만 의미 있는 성장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대외 환경의 변화가 없이는. 그러면 그거에 관한 구체적인 어떤 그 계획이나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말로만 하는 것을 저거를 참 높이 평가해주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제 기본 생각에 깔려 있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조 박사님 말씀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한다해서 조 박사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기대하는 자원 활용들을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노선을 포기했다는 건 그게 아니고 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빼고 되는 부분을 갖고 이제 들이대니까 결국 노력과 그다음에 사람을 동원하는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노선 자체를 포기하거나 폐기한 것이 아니고 그 노선을 진행시켜 나가는데 가능한 활용 가능한 그런 자원들의 제약 조건이 너무 심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선이 변경되느냐 안 되느냐와 이 노선이 실패할 것이다 아니면 너무나도 안타깝다 이게 잘 안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현재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은 변함이 없는데 다만 이게 제대로 될 거냐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자원 활용 자원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디 충원되지 않으니까 그런 쪽에서 아마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태원 박사님부터. 이야기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국방력 강화가 과연 블러핑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는 블러핑 요소가 좀 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 내에서 이례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 군사 기밀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전략 전술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각종 첨단 장비 개발하는 걸 공개를 한다라는 건 현재 북한의 기술력이라든지 재정 능력으로 봐서 사실 근시일 내에 달성하기도 힘든 그런 계획들을 장황하게 내려놓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마냥 미국 편은 아니다라는 그런 압박 차원의 블러핑 쪽이 가깝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 당대를 하는 과정에서 군에 대한 김정은의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최근 노동신문 발표 논설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군은 국가와 인민을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위협에서도 보위해야 할 업무가 있다. 군의 어떤 경제적인 역할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이런 것으로 볼 때 국방력 강화는 좀 블러핑 요소가 좀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십니다. 예, 그 비군사적인 부분에서도 인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북한이 군에 대해서 군은 국가 보위가 하나라면은 사회주의 문명 건설의 선봉대다. 다시 말하면 경제 건설 얘기하고, 여기서 비군사적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은 사실은 아까 이건 수해에 군이 동원된다든가 수해 복구에, 그 다음에 방역에 동원된다든가, 쉽게 말하면 포괄 안보 개념을 북한이 조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위기관리 체계 확립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는데 최근 와서 그런 말을 쓰고 있어서 그거와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정철 교수님한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지금 미중 디커플링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자, 그럼 이게 북한한테는 핵 문제 관련해 가지고 북한한테 이게 기회인지 도전인지 이게 약간 헷갈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이분법적인 질문을 주셔가지고 답하기가 굉장히 대답하세요, 곤란한데요. 대답을. 북한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세력 균형을 한다. 미국이 강경책으로 나와서 그렇게 할 때는 북한이 과거에는 소위 자주적 무슨 내부에 핵무기 개발하고 주민들 단결시키고 하는 소위 내적 균형만 가지고 이제 미국과 대처를 했겠지만, 지금의 이번에 8기 3차 중앙위원회 보면 북한이 유리한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국제정세를 유리하게 만들어간다. 이 얘기는 사실은 북중 동맹 관계를 강화하거나 이런 소위 외적 균형까지 동원하겠다라는 개념의 확장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북한의 이 밸런싱 개념이 저희가 생각했던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정말 이 시즈 멘탈리티, 고립된 상황에서 혼자 자립적으로 뭔가 해왔던 시기하고는 다르게 외적 균형까지도 북한이 머리에 두고 있는 이런 대응 태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 지금 북중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전략적 행보들, 전략적 소통들, 그리고 7월 1일 날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 7월 17일 날 북중 상호 우호 조약 60주년 행사 등등을 두고 양측 대사들이 기고문을 쓰거나 하는 공동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정은의 방중이 이제 임박했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잖아요. 그 점에서 보면 북한은 미중 갈등 관계를 밸런싱에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충분히 지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궁금한 것은 그런 것을 지탱해 나갈 내구력이 있느냐, 그 시간 싸움에서 북한이 버틸 수 있느냐에 대한 현재의 고립된 경제 상황,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지점이죠. 그러나 어쨌든 미중 갈등 관계 자체는 북한이 갈등 상황이나 협조 상황이나 모든 것에 좀 대응하는 이 밸런싱 개념을 좀 확장해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질문을 갖다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대답이 이분법으로 왜 하느냐고 이렇게 책망을 하다 보니까 제가 효과적인 대답을 못 들어도 할 말은 없네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중국이 현재 미중 디커플링 이 현상이 중국의 북한 핵 정책에, 북핵 문제에, 중국의 북핵 정책에, 또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칠 건지 안 미칠 건지, 미친다면 어떨 건지, 이렇게 질문하면 이건 이분법은 아닌데 대답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미중 관계에 대한 시나리오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 알래스카에서 미중의 회담을 많은 분들이 갈등의 시작이다, 신냉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9시간의 이 소위 제국들이 주고받은 자기 역할에 대한 데피니션들이 있을 것이고 그 각각의 영역들을 어떻게 서로가 지켜나가는가에 따라서 미중 관계가 일방적으로 갈등으로 갈지 또 다른 협조 체제, 신협조 체제, 그 포린 어페어즈에서 이제 신협조 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갈지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미중이 전화한 후에 성명을 내는데 첫 번째 얘기가 북한 문제를 미중 외무장관 회담 후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의 일정한 공통된 이해가 있다라는 것을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여전히 중국과의 협조를 통한 external balanceing도 고민하지만 또 중국으로부터의 abandon, 소위 방기되는 이 상황에 대한 북한의 경계심도 여전히 저는 북한 엘리트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도 북한은 아직 조건부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다만 갈등으로 간다면 북중 관계를 더 유리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인 거죠. 예, 고맙습니다. 그럼 다른 박사님 여기에 대해서 이경 박사님. 기본적으로 과거에 우리 그 안보 관련된 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동맹론자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미 동맹이 공고하고 강화되어야 한국의 대중 외교에서의 지렛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 프레임을 굉장히 강력하게 전파를 했었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그 프레임을 지금 북한에다 적용을 시키면은 좀 합리적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겁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북중 관계를 강화해야 대외 관계에 있어서의 북한의 레버리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증거로서 최근에 이리선건인가요? 혈맹이라는 표현을 정말 오래간만에 썼습니다. 혈맹. 그리고 긴밀한 정책조율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근데 혈맹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오래간만에 등장한 건데 이것은 과거에 중국이 갖고 있었던 북한에 대한 부담론과 자산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부담론의 관점에서는 이 표현을 쓰기가 참 어려운, 정말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혈맹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럼 혈맹이라는 게 다시 등장했다는 것은 중국이 북한을 좀 더 자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냐. 그럼 북한은 대외 관계에서의 레버리지를 강화할 필요성에서 중국을 활용하고 또 중국도 역시 어떤 그 북한을 활용할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혈맹이라는 표현을 쓰고 혈맹은 자산적 어프로치의 어떤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양국 관계는 상당히 지금 그 긴밀한 관계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럼 왜 그렇게 갔느냐라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이익이, 그러니까 내부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당장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챙기는 것이 전략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겠죠. 그러면은 당장 작년에 중국이 주기로 했던 어떤 쌀 지원 문제라든가 에너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당장 받아들여서 지금 시급한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장기 협상을 통해서 제재 완화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획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국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자기들한테는 유리한 그런 판단, 전략적 판단 하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냐. 다시 얘기하면 대외 정책의 레버리지 측면과 대내 현재 긴박한 상황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짧게 하나 질문을 드리니까 좀 대답을 그럼 이동 박사님. 그럼 북한이 지금 중국이 작년에 북한에 대해서 쌀 지원했다는 건 국무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련에서 그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뭐 그러는데 지금도 뭐 들리는 소문으로 한 10만 톤 정도가 안 들어갔다 그래요. 그럼 자, 지금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는데 북한은 왜 자기가 지금 중국 가져가라 그러고 있는데 안 가져가고 있어? 그럼 뭐 그러니까 아직은 덜 좀 곤란해서 안 갖고 가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뜻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아니 뭐 작년 건데 아직도 안 가져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북중 관계나 이거 중국의 의도는 뭔지 혹시 거기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까 이정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올해 이제 7월 달에 빅 이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중 양국 사이에 빅 이벤트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만약 고위급 교류가 재개된다라고 한다라면 그때 아마 중국은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북한이 뭐 어려운 사정을 뻔히 가장 잘 아는 나라이고, 근데 그렇게 본다라면 아마 조만간 그 식량 지원 문제는 아니 그러니까 빈손이 아니라 북한 보고 가져가세요라고 10만 톤, 한국 60만 톤 중에서 10만 톤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안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된 거냐? 북한의 심리 상태 뭘까? 안 가져가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건 아마 이태원 부원장이 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럼 다 해서 이태원 부원장이 생각보다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원장님 좀 지금까지 나온 것들 정리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작년에 못 들어갔던 10만 톤이 원래 이제 그 2019년 6월 시진핑 방북 때 약속했던 50만 톤 중에서 그 중에 40만 톤은 작년에 들어갔고 나머지 이제 10만 톤이 대련으로 이미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방역 체제가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 비상방역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당시에 그 신의주에서 방역 통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국내에서 지원했던 의약품 사건이 터지면서 관련자들을 사형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그걸로 인해서 실무자들과 지휘부 간에 어떤 좀 그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과정에서 생겼던 갈등이지 않을까 이렇게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이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왜 10만 톤을 안 받느냐라는 게 명쾌한 답변은 안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 식량 사정이 다급하다라는 거는 좀 명확해 보입니다. 일단 지난 8기 3차 당 전원회의 때 보면 6개 의제 중에서 알곡 정산 문제, 식량 문제가 두 번째 의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의제지만은 사실상 첫 번째 게 상반기 총화라는 게 첫 번째 의제, 의례적인 의제였다면 어떻게 보면 식량 문제가 제일 첫 번째 의제로 제기됐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만큼 다급하게 서둘러서 또 한 달 만에 당 전원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북한의 식량난이 지금 어렵고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냐는 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다만 리더십과 관련해서 김정은의 리더십은 상당히 예방적 리더십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측되는 상황을 갖다가 막아보기 위해서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식량난을 얘기하는 거에 대부분이 뭐냐면 올가을 식량 생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당장 북한이 엄청나게 정말 새끼가 굶을 정도로 어려운 거를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에게 배급된 식량 자체는 지금 거의 바닥을 드러낸 그런 상태라고 보이고요. 반면에 과거 사례를 의식해서 최근 한 4, 5년간에는 북한 식량 수급 사정이 비교적 넉넉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기회에 이오미 창고라든지 군량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 수준으로 비축을 해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 때문에 아까 하셨던 10만 톤 부분도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느냐를 갖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동호 교수님한테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미중 갈등 속에서도 미국과 중국 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정의한 것이 미중 관계는 적대적 대결 관계가 하나가 있다면
경쟁 관계가 하나 있고 협조 관계가 있고 세 가지 축이 다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건 중국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축 중에서 북핵 문제는 세 번째 협조의 문제로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 협조의 문제는 미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협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중국이 대북 제재에서 일탈되지 않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대북 제재 전선에서 일탈되지 않은 대신에 그 대가를 요구할 거 아니겠어요? 대가는 자기 자신이 북핵 문제 해법에서 예컨대 어느 정도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건 추정입니다. 자, 이게 하나 있다면, 자, 두 번째 우리 추측이 뭐가 있냐면 미중 간의 디커플링이 이렇게 심화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정부는 중국의 지도부도 제재하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미중 디커플링이 이렇게 심하다면 지난 20여 년간 유지해왔던 북핵 문제에 관한 미국 정책을 취소한다. 이게 이제 중국의 정책이었단 말이죠. 그럼 지금 미국 정책을 따라가는 취소하는 이 정책을 언제까지 갈 것인가? 중국 지도부도 이왕 어차피 지금 뭐 중국조차도 로그 스테이트가 돼 있는 판인데 어차피 국제사회에서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흑칠하면서 다 비난해가지고 이미 그야말로 불량 국가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근데 내가 뭐로 그러면 말이야 북한에 대해서 미국한테 협조하면서 동맹이 북한한테 욕먹어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중 디커플링이라는 것이 정말 북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또는 중국의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가 좀 고민이 되지 않았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간단한 건데 조동호 교수님 지난 4월 달에 한경북도죠 무산에 북한에서 무산 수출 가공구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북한이 고강도 제재를 받아서 기존의 22개의 소위 개방을 상정한 그런 경제개발구를 만들어 놓고도 안 되는데 더욱이 이 상황에서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 방역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무산 수출 가공구를 갖다가 즉 경제개발구, 대외경제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갖다가 설치 반포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도인지 또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한번 거기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매우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김정은이 적어도 경제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인풋의 증가가 필수적이고요. 효율 증가라고 하는 건 그거를 좀 1.5배가 될 거냐, 1.8배가 될 거냐를 만들어주는 것 뿐인 거고, 결국 인풋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핵심은 자본인 거고, 자본은 내부적으로는 없으니까 외부에서 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 때 굉장히 많은 경제 개발구를 만들었습니다. 경제 제재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또 하나를 만들었단 말이죠. 이것은 무엇일까? 저는 제가 정보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쩌면 북한이 추구하는 경제 개발구는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와는 달리 중앙급보다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경제 개발구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지방의 어떤 이런 상황에서도 뚫고 나가는 어떤 자율권 또 그런 걸 자꾸 인커리지 시키고 그래서 당장의 성과보다는 지역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걸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지방에서 아마 먼저 이니시에이트가 취해졌을 것이고 중앙에서는 그걸 승인해 준 것이 아닐까라고 그냥 막연한 와일드 게스를 해보고 있을 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각 발표자들한테 제가 1분 내에서 그래도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나 그러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조 교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정철 교수님부터 돌아갔다가 조 교수님 끝으로 해서 마무리하고 1분 내로 부탁드립니다. 한 분. 네, 당규약 관련해서 저는 이번에 북한의 당규약에 6.15 2항을 규약으로 아예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국가연합이 공통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관련 규약의 변화가 보면 연방제보다 낮은 공동번영 단계를 하나 공식화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6.15 때 만든 그 2항의 합의가 이제야 북한의 당규약으로
된 거 아니냐. 물론 장관님께서 싫어하시는 해석이지만 저는 그래서 굉장히 그때의 역사가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 이기동 박사님 당합니다. 예, 뭐 기왕이면 연결된 주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재철 박사님 의견 일리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잘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 북한이 2013년에 얘기했던 연방연합 제안. 그거는 이제 그 이후로 사실 북한이 고려민주연방제라는 표현을 통일방안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이게 갖는 의미는 사실상 이 높은 단계 연방제는 이건 정말 이제 어렵다. 이건 정말 이제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이고, 당면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될 통일 방안은 연방연합제, 다시 얘기하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남쪽의 연합제안하고 이렇게 섞어서,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섞어서 연방연합제안이라는 걸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이 연방연합제안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좋은 지적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연방연합제, 낮은 단계 연방제 연합, 그래서 국가연합으로 갔다라는 것 갖다가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김정은이 2000년에 이미 6.15 남북공동선언에 2항에 있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는데 지금 굳이 우리한테 정상회담이 있다 해가지고 통일 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좀 회의적이라는 뜻이고요. 지금 두 분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귀중한 그런 시사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태원 박사님 부탁합니다. 저도 같은 주제로 이어서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당대 때 보면 당규약에도 공동 번영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북한이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화공존, 평화공영 하는 그 부분들을 좀 차용한 게 아닌가. 결국은 우리의 지금 사실상 남북관계 힘의 균형에서 수셔 국면 하에서 결국 북한이 우리식 어떤 연합제안 방식을 수용하는 그 일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동호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종석 장관님께서 굉장히 예리하게 사회를 보시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다음에 사회를 볼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사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절대로 조동호 교수님 사회 보는데 제가 토론자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아마 한 번은 복수할 것 같아가지고요. 참 귀중한 그런 발표 토론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그냥 찔르듯이 한 거는 그런 제가 질문 드리고 그런 건 제 탓이 아니고요. 김기정 원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저녁에 여기서 잠을 안 재워주겠다 그래서 제가 헛수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너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잘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좌장님, 발표장님, 토론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Please give a big round of applause, everyone on the stage. 네, 저희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뵙기 어려울 정도로 바빠지실 귀한 분들 모시고 정말 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I'd like to thank the panel. 패널 여러분과 관객 여러분께도 박수를 드립니다. 장님들, 통역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